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사연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사연을 저도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있었던 일은 그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일인데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살 중반 때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는데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알게 되고 점점 그 사람한테 빠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직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일하는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정규직은 힘들 것 같아요. 아쉽네요. 더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가기 전에라도 우리 이번 일정도 열심히 해봐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준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민지 씨는요? 저도 만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가신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계약직 끝나도 사적으로 연락하면 되죠. 평상시에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저를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사적으로 연락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저녁을 먹으러 만나는 일도 많아지고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며 고백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서로 잘 맞았고 만나면서 계속 이 사람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로는 서로 응원해주며 때로는 동료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저를 다독여주기도 하고 남편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도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감성적으로 저를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이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있어서는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일을 한다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3년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남편은 결혼은 현실이지 않냐면서 직장이 번듯하지 못한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만난 기간도 꽤 됐는데 앞으로 미래를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에 관한 생각은 부정적이진 않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자리도 계속 구해야 하고 모아둔 자금도 많이 없어서 조금 더 모은 뒤에 하고 싶어.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도 계속 같이 구해보면 되는 거고 잘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떳떳할 때 하고 싶어서 지금은 너무 이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자기는 괜찮지만 나는 아직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럼 내가 취업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 그리고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 생각도 궁금했거든. 나도 자기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 나랑 미래까지 생각해주다니 고마워.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남편은 그 당시 취업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른 나이에 승진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가 높다 보니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근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과 저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저는 사실 남편이 직장을 굳이 좋은 곳에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둘이 함께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벌이었기 때문에 더 압박을 주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는 동안 남편은 노력한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고 그 해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조심스럽게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지하게 결혼 전에는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 어머니 혼자 계셔서 내가 챙겨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것도 있어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돈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는 거고 나는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이야기했던 거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자기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한 달 벌이가 50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진짜 나는 여보만 있으면 돼. 부부가 금전적인 부분만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계속 일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 되지. 그 당시에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벌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더 벌어도 고정지출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 준비부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혼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식을 올리려고 해요. 야, 좋다. 둘이 빨리 살림 하치는 게 좋지. 나이도 들고 지금 시기도 딱 적당한 것 같네. 엄마, 허락해 주는 거야? 앞으로 내가 효도하면서 살게. 아가씨도 참하고 예쁘네. 벌이도 좋고. 앞으로 내 아들 고생은 안 시키겠어. 아, 네, 그렇죠. 준호 씨한테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결혼식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니? 집은 우리 집에서 못 해주니까 당연히 아가씨가 준비하겠지? 네? 아, 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은 몇 평 정도 되니? 시세는 괜찮은 편이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살짝 불편한 대화들이 오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들이 고생할 일이 없겠다는 말부터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요. 저희 집 평수나 시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집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우리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인데 옮길 생각은 없니? 근처에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거 있던데. 에이 엄마, 내가 뭘 해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우리 민지한테 장가가는 건데 그 정도는 봐줘. 앞으로 우리가 엄마한테 더 잘하면 되지. 그래? 그럼 달마다 보내주는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양가 부모님 용돈은 상의하고 드릴게요. 우리도 돈도 모아야 하고 나가는 돈도 생각해야지.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직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식도 잘 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 올해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제가 민지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아, 지금 민지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저희끼리 잘 준비해볼게요. 양가 지원은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과의 만남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돈이라면서 저한테 따로 통장을 주셨는데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면서 챙겨주신 것은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이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트러블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예물 예단도 다 제외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싶었다는 시계가 있다고 말을 하니 다시 결혼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 짚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한 번뿐인 결혼인데 자기도 예쁘게 입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가지고 싶었던 것도 가지고 말이야. 여보가 보태준 돈이 얼마 안 되잖아.
내가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서 그 예산에 맞추고 싶어. 아, 맞지. 내가 돈을 그동안 잘 못 모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돈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건 다 당신 줄게. 남편의 말을 믿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돈은 돌려주기로 하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금액은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이 식을 올린 뒤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길래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축의금 들어왔던 거 얼마나 들어왔어? 아, 축의금? 그거 다 정산돼서 통장에 들어왔지. 근데 왜 나한테 안 보내줘? 아, 그게 일단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어차피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비상금 개념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내야 할 것도 있고 여보 결혼식 비용 하나도 안 냈잖아. 여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여유 있는 사람이 내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 돈 굳이 안 받아도 여보는 괜찮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을 주기에 욕심이 났나 싶어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제가 딱히 안 받아도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축의금을 저에게 못 줄 것 같다면 적어도 말을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좋은 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제 후회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뜨문뜨문 아르바이트를 나가긴 했지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남편이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의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알았다면 남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출퇴근 시간도 적지 않아서 아침마다 너무 바쁘네. 많이 힘들었어? 요즘 바쁜 것 같긴 하던데.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조금만 더 기운 내보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취업을 다른 곳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서 자기만 괜찮으면 내가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재정비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자기가 힘들면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회피의 목적으로는 일을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처음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은 생각하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퇴사는 빠른 편이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일을 금방 그만둘까 싶어서 당분간은 봐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다니지 않다 보니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은 물론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주던 남편이 좋았는데 갈수록 집안일도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제 돈을 펑펑 쓰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벌써 일을 쉰 지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 간단한 알바라도 하는 게 어때? 뭐야, 자기 결혼 전에는 여보만 믿고 오라면서 나한테 지금 일 다시 시작하라고 압박 주는 거야? 아, 나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집에서 집안일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매달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니까 카드값 지출도 더 늘어나고 취미생활 한다고 쓴다는 돈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 내가 지금 돈 못 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나 본데 나도 취업하면 당신만큼 벌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건데 남편이 힘든 시간 보낸다는데도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은 그동안 일을 다녔던 게 힘들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집에 붙어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다 보니 이 사람과의 결혼이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용돈이 적게 들어와서 말이야. 준은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달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번 달보다 20만 원 적게 넣어드렸어요. 죄송해요. 2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갑자기 줄어버리면은 내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네 용돈이라도 보태서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저희도 힘들어서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용돈 챙겨드릴게요. 남편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시진 않았는데 저한테만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 역할을 잘 못해주다 보니 힘든 건 다 제 몫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바쁜데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딸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아실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생각이 많아지네. 김서방이 힘들게 하는 거 있어? 원래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남편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 김서방이 일을 그만뒀다는 말이야?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 나도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를 않네. 난 항상 딸 편인 거 알지? 너무 힘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꼭 다시 이야기해줘. 지금은 좀 더 기다려주고. 김서방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거야. 엄마 말대로 제가 너무 성급해서 이 관계를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남편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남편에게 취업을 하지 않으면 저도 힘들다는 걸 어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은 있었어요. 내가 그 전에 여보한테 이런 문제로 부담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줬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고 이번에 3개월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더 이상 생활비 지원해줄 수 없어. 자기도 힘들었겠구나.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괜히 여보한테 짜증을 낸 것 같아. 일단 생활비는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줄여볼게. 나도 이번에 주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보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남편은 알바도 나가고 시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화를 잘해볼 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는 다르게 운동도 시작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바도 간간히 잘 나가다 보니 그 뒤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생활비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지출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쓰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생각보다 길게 유지되지 않았어요. 여보, 우편물 왔던데 이거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사실 내가 그동안 여보한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나도 잘해보려고 이번에 주식 시작했다가 빚이 생겼어. 당신이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해? 빚까지 생길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정할 수가 있어?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했다니까. 근데 잘 안 된 걸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안 그래도 빚 생겨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래야겠어?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런 잔소리 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우편물까지 날아올 정도면 그동안 돈이 남지가 않았다는 건데. 그동안 알바를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은 항상 PC방에 출근해서 그동안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까지 생기다 보니 급하게 복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 재산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만 도와주는 거야. 당신 힘들다고 그렇게 위험한 걸 시작하면 어떡해. 주식은 내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일단 여보가 갚아준다고 하니까 절반은 내가 일해서 꼭 채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빚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었고 이번에만 막아주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거 하나 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신경 쓰이고 남편이 혹시라도 더 큰 사고를 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따끔하게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고 절반 정도를 갚아주면서 절반은 남편이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준 돈마저 주식에 날리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남편이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제 생활비를 썼을 때였는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남편 이야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가서 이혼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보태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겠어.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니께 가자.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다시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지. 여보한테 진짜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돈도 안 벌고 날린 돈은 억대까지 갔는데 이걸 나한테 다 봐달라는 거야? 내가 다시는 주식에 손 안 댈게. 그리고 빚도 나 혼자 다 갚을게. 여보가 나한테 준 돈까지. 직장도 바로 구해서 다닐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꼈던 후회는 사라지고 이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봐주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까지 빌고 말을 하는데 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친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계속 도움을 주었던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각서를 쓰게 했고 실제로 제 남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적은 시간이지만 집 근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 여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당분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자기는 그 돈으로 이자 내고 조금씩 모아서 원금 갚아나가면 되지. 고마워. 능력 있는 와이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가 꼭 좋은 취업 자리 나오면 가서 호강시켜줄게. 말이라도 고마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번에는 진짜구나 라고 느꼈어요. 일터에 제가 직접 가기도 했고 음식점이라 저녁을 거기서 먹고 오기도 했거든요. 남편네 벌이가 저보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용돈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양가 부모님께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논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한 사람이고 너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 하시는데 내가 좀 더 용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돈은 생활하시느라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 이 정도도 많이 주는 건데 350은 너무 과하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좀 서운하다. 능력 있는 며느리 얻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용돈도 더 두둑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선자리에 우리 준우 내보내는 건데.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는 말 아니야? 네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말했겠냐고. 솔직히 억울했어요. 용돈은 용돈대로 드리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휴가철이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섭섭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여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두 분이 생활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드리는 걸 조금 줄여서 우리 엄마 드리면 되지 않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양가 부모님은 동일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똑같이 보내드리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드리는 돈 적은 돈 아니야. 이 정도면 한 달 생활 충분히 하시고 350은 과해. 부모님께 해드리는 건데 과한 게 어딨어. 더 해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보도 계속 부모님 편드는데 우리 엄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모든 생활을 제 월급으로 하고 있는데 고작 한 달에 200 벌이도 되지 않는 남편이 시어머니 용돈을 350 주라는 이야기를 하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용돈 문제로 인해서 다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항상 어머님께서는 제게 전화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며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신데 왜 부족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비를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그 돈을 바로 남편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였는데요. 항상 돈을 잃은 것인지 어머니께 연락해서 생활비를 조금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 준비하고 싶다며 돈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머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벌이가 750인데 나한테 350 줘도 남은 돈 가지고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야? 못하죠, 어머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고정 지출만 해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양가 부모님께 지금 용돈을 줄여야 할 판인데 늘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용돈 줄이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늘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하구나. 이따 듣자 하니까 못 해먹겠네. 저기요, 750 중에 제가 600 벌고요. 남편은 겨우 150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데 용돈 당연히 제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 벌어서 먹여 살려주면 감사한 줄 아셔야죠. 당신 지금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먹여 살리는 건 맞지만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말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적어도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봐준 게 몇 갠데. 내가 그 일들은 다 사과했잖아.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꺼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휴, 됐다. 나도 저렇게 시어머니 저렇게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라.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드린 게 얼만데 남편 그대로 다시 반납할게요. 다시 데려가세요. 아, 가지고 있던 빚도 그대로 남편이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갚으시고요. 빚? 무슨 빚 말하는 거냐? 그건 네가 잘못해서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도 거짓말로 숨기더니 어머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그동안 남편이 벌이가 적어도 티내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는데 역시 호의만 베풀어주면 안 되는 거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혼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가게에서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남편이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게 없다 보니까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지 이혼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제 돈을 가지고 외도까지 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장님이라고 적어둔 대화방의 내용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없을 때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진까지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서 누군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직접 외도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왜 열을 내면서 머리가 아프다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이혼에 대한 결심이 바로 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슬픈 감정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게 저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저도 심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남편이 집을 알다 보니까 계속 찾아오는 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게 되고 남편이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위해 번호도 바꾸려고 했는데 이혼이 조정되는 시간 동안에는 바꿀 수 없었어요.
저희 집을 미리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니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집이 빨리 빠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짐도 다 엄마 집으로 보내놓고 집까지 정리해버리면 우리 관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아직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우리 이혼 진행 중이고 집 내놓은 거 내 명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다 사과까지 했잖아.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주식해왔던 거 다 내 잘못이야. 사과할게. 사과는 잘 받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당신이랑 다시는 살 수 없어.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믿고 같이 사니? 그리고 전에 쓴 각서 기억나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깔끔하게 이혼해주기로. 그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진짜 이번에는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더 잘해줄 수 있어. 나 얼마 전에 회사도 붙었단 말이야. 회사 붙은 건 잘 된 일이고 앞으로 당신 인생 잘 살아가면 되겠네. 나는 시간 낭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상간녀 소송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무슨 이야기냐며 저에게 말을 하길래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모두 보내주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상간녀 소송까지 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상간녀 소송이라니.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 아니야. 대화 내용 다 봤는데 오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더러운 대화까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받았던 돈으로 그 사람이랑 데이트도 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소송 포함할 테니까 걱정 말고. 제발 부탁이야. 그거만은 참아줘.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내가 유부남인 거 숨기고 만난 거야. 상황을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대화 내용 보니까 와이프는 자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몰랐다고? 그동안 내가 쓴 돈 뱉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상간녀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 말들을 듣고 나서는 더 참을 수 없어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상태를 알고 나서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보세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상간녀니?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 알잖아. 나 정말 너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적어도 날 생각했다면 네가 이렇게 해선 안 되지. 게다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없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게 내 친구였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미안해. 앞으로는 만나지 않을게. 연락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줘. 적어도 네 남편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대화 내용 다 봤어. 남편이랑은 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면서? 아들은 진짜 우리 남편애 맞아. 부부 생활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겠어. 진짜야, 믿어줘. 그럼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너에게 알려줄게. 뭐든 할게. 말만 해. 소송 비용이랑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서 5천만 원 준비해. 이 정도면 너한테도 좋은 조건인 거 알지?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알잖아. 나 전업주부인 거. 대출도 안 나올 텐데. 한 번만 봐줘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는 친구라는 년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니? 준비 못하면 그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돈 보내기 전까지는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상간녀가 제 친구라는 거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게다가 가정이 있는 애라서 생각도 못 해본 것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결혼 초에 친구 부부와 함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몰래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미 몇 년이나 지속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더 제대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싹 받을 생각으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다행히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돈이 없다던 제 친구는 다행히 5천만 원을 구해서 소송은 면하게 되었고 남편이랑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지만 점점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아지면서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이야기한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 깨진 관계를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먼저 사과하마. 그때 그렇게 너를 쳐서는 안 됐는데 내 감정에 나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했어. 이미 지난 일인걸요. 이렇게까지 연락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우리 준우가 많이 부족한데 너한테만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준우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혼자서 견뎌내기보단 네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준우 씨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생활비 준 적 없어요. 벌이도 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된 적도 없고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주식하면서 돈 날린 것 보면서 기회를 아예 안 줬던 것도 아닌데 다시 같이 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머님 욕심 아닌가요?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아들분이 다른 여자도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 아시고 계셨어요? 외도까지 했는데 제가 더 봐줄 이유는 없죠. 칼같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끊어내고 난 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허전함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워가면 나아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금전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한 채 주셨고 덕분에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는데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비상금을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소식을 전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이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전화를 받아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었는데요. 너 이혼하고 나서 완전 날아다니더라? 건물도 한 채 생기고 투자도 한다며? 나한테는 그렇게 주식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결국엔 너도 시작했잖아. 하지만 다른 점이 있지. 너는 네 전 재산 꼬라박은 거고 나는 내가 알아서 여유자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혼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 돈 아니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꺼져. 내가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당신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했던 건데 왜 그렇게 날카로워? 당신이 내 안부 물으려고 연락을 해왔으면 이렇게 물어봐선 안 되지. 당신의 뻔한 속을 모를까.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앞으로 연락 안 할 테니까 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얼마 정도만 빌려주면 안 되겠어? 그냥 전 남편에 대한 정으로 조금이라도 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왜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 염치도 없네. 빌려줄 돈 단 1원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 뒤로도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제 눈에 번쩍 뜨이는 복수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뒤에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 정말 고맙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에 대해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자율은 물론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공증을 받아서 그 서류를 토대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좋다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인 1억을 빌려가게 되었어요. 이자를 포함하면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꽤 큰 돈이라서 저는 쏠쏠하게 용돈벌이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3달 정도는 꾸준하게 보내더니 그 뒤로는 저에게 돈을 안 보내서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가는 상황이었어요. 저야 나중에 소송하면 되니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돈을 못 보냈는데 사실 이전에 있던 돈도 어쩌다 보니 다 사용하게 돼서 혹시 괜찮으면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있을까? 이자는 바로 낼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빌린 돈도 나한테 다 갚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빌려달라고? 제발 이번에 또 한 번만 나 살려주면 좋겠어. 진짜 이번에는 큰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됐고, 내가 못 받은 돈도 소송으로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아직도 당신 와이프라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은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하거든? 내가 빌려달라고 한다면 다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돈 빌려준 거야. 당연히 못 갚을 줄 알았거든. 남편은 역시 제 예상대로 몇 달 뒤에 이자도 보내지 않아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었고 그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제 돈을 갚지 못해서 어머님 집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저에게 다 송금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소송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압박을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송금을 해주는 잔액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본인의 아들이 잘난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고 남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용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신용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면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랑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단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한 만큼 남편도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고 알아서 중간 역할을 해주었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본인 스스로 복을 걷어찼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했던 주식 같은 것도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건 국내 주식은 아니고 외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쏠쏠하게 잘 들어와서 솔직히 주식이 완전히 나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 돈으로 본인의 돈인 마냥 생활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실 제가 돈 벌어다주는 기계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던 남편의 외도,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서 제 돈까지 낭비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번 기회로 느끼게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일로 친구와 남편을 잃게 되었지만 오히려 지금 끊어낸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돈을 빌려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심적으로 계속 힘들었고 또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참하게 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길바닥까지 나앉게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씁쓸하긴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지금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렇게 큰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은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더 많이 참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도를 그냥 넘기기는 힘든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곱씹을수록 생각이 나는 것은 물론 한 번은 터뜨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돈으로만 보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다 터뜨리고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대로 철저하게 망가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도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따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안 좋다 보니까 숨어서 사는 것 같아 더 이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싸주지 마시고 저처럼 결단이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족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생충 같았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보내며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아이 낳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일상의 무탈함을 찾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친정엄마하고만 살아왔습니다. 외동딸이라서 다른 형제들도 없고요. 집이 무척 가난했기에 친정엄마는 저를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해주시느라 늘 고생만 하며 살아오셨어요. 반면에 제가 결혼한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양친 다 건강하시고 모아놓으신 재산이 나름 있으셨고 남편 본인도 탄탄한 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여동생인 제 시누이는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껏해야 전문대를 나와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외근을 나왔던 건물의 1층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됐어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본격적으로 진지한 연애에 돌입했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저를 시댁에서는 안 반겼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몹시 짜증을 내셨었죠. 내가 왜 이따위 것을 내 며느리로 맞아야 돼? 내 아들 잘났지, 내 딸 잘났지, 내 사위 잘났지. 모두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데 어째서 며느리는 이따위 하자품으로 내가 맞아야 한다는 거야? 난 못해, 안 해!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민망함에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기에 서비스업도 간신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저는 남편과 연애 이후로 되려 더욱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조건 좋은 남자에 비해서 제가 너무 후달린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그것에 불을 지폈죠. 저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꼴이 냈고 그 이유는 제 임신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반색을 하셨죠.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고? 경사 났구나, 경사 났어.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울지 벌써 궁금해지는구나. 시아버지께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시키시는 바람에 제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됐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까지 불만을 품었어요. 저라는 존재가 집안의 급을 떨어뜨린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일을 그만뒀고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온갖 잡일을 다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등산과 낚시라는 취미라도 가지고 계셨으나 시어머님께서는 딱히 그런 것도 없으셨고 댁에 계실 때가 많았기에 저를 부려드렸죠. 화장실 청소와 냉장고 청소를 동시에 했던 날엔 너무 힘들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지만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시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물 한 잔도 편하게 못 마셨어요. 가지고 온 혼수라고는 뱃속 아이뿐이라니. 요즘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니? 못 배워 먹어서 그런지 정말 수준이 낮구나. 어쩜 이렇게 봐도 하자가 넘치는지 참 신기해. 저에게 매일같이 시어머니께서 퍼부으신 말씀들은 그대로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점점 더 포기하고 순응하게 됐죠.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르게 출산을 하였을 때 남편은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건만 남편은 여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 정도로 치부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건 친정엄마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저를 신경 써주셨죠. 결혼 후에 제가 우울증 안 걸리고 안 미치고 살았던 건 친정엄마라는 존재가 제 안에 굳건히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시집살이에 독방 육아에 정말 힘든 일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일상을 잘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하고 모처럼 단둘이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문득 떠올랐다는 표정이 되시더니 당신의 가슴 쪽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왼쪽 가슴이었던가 아니면 오른쪽이었나. 아무튼 간에 약간 몽우리가 졌다고 해야 하나. 뭔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네. 정말? 언제 그랬었는데요? 그땐 그랬었다가 지금은 안 그렇다면 단순히 무럭이라든지 별거 아닐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라도 확실히 해놓는 게 낫지. 말은 가볍게 했지만 사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형제인 제 큰이모께서 자궁질환으로 수술하신 이력이 떠올랐고 엄마에게 이모가 되시는 제 이모할머니께서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시고 유방 때문에 때마다 초음파 인지하는 걸 찍으신다고도 얼핏 들은 바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내가 산모로서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점은 갑상선, 유방, 자궁은 괴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런 건 가족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외가를 보면 사서 걱정을 해도 될 만한 것 같네.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친정엄마에게 그런 티를 내지는 않고 혼자 친정집에서 가까운 건강검진센터에 예약을 바로 알아봤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돈이 드는 문제였고 그 돈은 남편에게서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빠, 그렇게 돼서 우선은 엄마 보고 빨리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어. 3주는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 자리가 빈 곳 예약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뭐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장모님이 편찮으실 수 있다는데 이렇게 검사하는 것쯤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꼭 그렇게 비싼 곳으로 예약을 잡아야 돼? 너 혼자 지레 짐작으로 5만 겁 다 집어먹고서는 의사 소견도 듣지 않고 무작정 검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다는 게 난 조금 뭐랄까? 기분이 떨떠름하네. 나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그 점은 정말로 미안해, 오빠. 내가 오빠하고 상의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불안한 쪽으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오빠하고 의논을 거친다는 걸 깜빡했네. 안다니까 다행이네. 넌 네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굴 필요가 있어. 돈 한 푼 한 푼 이거 다 내가 피와 땀 흘려서 벌어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장모님께선 별일 없으실 거야. 네가 무슨 결과를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암이라는 건 아무나 걸리는 줄 알아?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듣던 저는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시댁 비위 맞추며 생활하느라 눈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제가 직장 잡아서 다닌다고 말을 하면 남편이 확 싫어하는 티를 내고 저는 이런 판국이라서 그냥 육아하면서 시댁 비위 맞추고 사는 거였는데 남편은 저를 무슨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집에서 판판히 놀며 식량이나 축내는 밥벌어지로 여기는 듯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꾸 머릿속에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이게 돈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우선은 친정엄마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생각 정리를 차분히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그렇게 결정해놓고 심란한 마음을 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격양된 목소리로 제게 친정엄마 일을 꺼내셨습니다. 야, 사부인 가슴 이상해서 검사 받았다면서. 결과 나올 때가 이쯤이면 되지 않았니? 어떻게 됐대? 별거 아니고 그냥 무럭이라고 하지? 내 아들 돈으로 검사시켰으니까 나도 결과를 빨리 알 권리가 있지 않겠니? 네? 아, 오빠에게 들으셨군요. 설마 오빠가 이런 것까지 어머님께 바로 알려드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내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 나오면 어머님께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먼저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게 응당 맞는 거지. 뭐? 오빠에게 들으셨군요. 아이고 이런 싸가지 좀 보라지. 못 배워먹어서 예의 범절이 늘 반토막 나 있다니까. 자식 교육을 이토록 아쉽게 시켜놓으신 사부인께서 검사에서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아, 네.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엄마 검사 결과 깨끗하게 나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머리와 마음으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 입에선 마치 입력된 정보를 줄줄 읊는 기계의 멘트처럼 말이 나갔어요. 어느새 기계처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반응하고 대답하는 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모로 회의감이 들게 하는 결혼 생활의 단면을 또 이렇게 맛보았을 때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설마 가슴에 만져주던 이게 유방암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네.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된 것만 같아서 너한테 면목이 없어. 하다 이젠 내가 암 환자까지 되다니. 인생은 고통뿐인데 괜히 더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생각 참 많아지네. 엄마, 다른 장기도 아니고 유방암인데 엄마처럼 비관적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기도 아니고 이제 이긴데 그런 우울한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힘부터 내야지. 무조건 치료 잘 받아서 오래오래 사실 생각부터 하셔야죠.
바로 대학병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했으니까 이제 큰 곳에서 유방암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체력 관리 든든하게 하고 정신력 강하게 무장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엄마? 저는 친정엄마를 향해 강인하게 당부하며 힘을 불어넣어 드렸지만 사실 막상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였어요. 친정엄마에게는 유방암 이기 따위는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장벽인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울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의 존재, 그 인생 자체를 놓고 보아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너무 안 됐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하늘에 대고 왜 우리 엄마 인생 힘들게 하냐며 원망도 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면 꼭 맞는 걸로 드러나는 것 같아. 나 속으로 우리 엄마가 제발 암은 아니어라. 만약에 암이라고 해도 제발 초기였으면 하고 요즘에 계속 기도했었거든. 그런데 오빠, 하늘은 내 기도를 아예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지금 그런 감정적인 원망이나 하고 있을 때야? 부모님 간병할 때 챙겨야 할 것들 목록이나 작성해서 점검하고 인터넷에 유방암 2기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해냈나 그런 정보들 빠르게 모으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렇게 질질 짜지 마. 아이가 그런 거 보고 다 흡수해서 배우는 거야. 퇴근한 남편을 기다렸다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엄마 얘기를 꺼냈던 건데요. 반응이 참 너무 이성적이다 못해 차가웠고 마치 이 사람은 피가 안 뜨겁고 차갑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말한 것,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 못하고 행동 못한다고 하던가요? 저도 당연히 현실적인 대비를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모친의 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앞에 대고 효율적이니 뭐니 떠드니까 가슴 한 구석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암 진단 받아서 놀라셨을 장모님은 그럼 괜찮으신 거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해줄 순 있잖아요. 혹은 암이 아닐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비웃었던 거 미안했다. 이런 사과를 제게 해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하품이나 쩍 날려댔고 아이를 본격적으로 상대하며 놀아주기엔 피곤하고 싫으니까 그냥 머리만 열심히 쓰다듬어주고 한 번 품에 안아본 뒤 내려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새삼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에 공감을 해줄 줄 모르는 사람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 잠에 들 때까지 혼자 이런저런 집안일하고 인터넷에 정보 검색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힘들게 고이 재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남편에게 먼저 말을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남편 아침밥만 딱 차려주고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웠어요. 부엌으로 간 남편이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방으로 와서 저를 살피는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입이 근질거린다는 기색을 자꾸 표출하던 남편이 못 참고 결국 저에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좀 어쩌고 계시는데? 거기 아무리 잘 나가는 대형 병원이라고 하지만 날짜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늦게 병원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날짜가 그렇게 배정됐다는데 뾰족한 수가 달리 있겠어? 혹시 상황 바뀌면 알려줄게. 뭐? 네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땡일 수가 있다고? 너 혹시 어디 아파? 너도 장모님처럼 어디 몸 한 구석에 이상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어제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래? 내가 돈 대줄게. 아니야 오빠. 내 몸은 내가 아는데 딱히 이상이 생긴 건 아니야. 선신 쓰듯이 돈 대준다고 말을 해준 것만큼은 고마워. 제가 아이를 보면서 남편 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듯이 헛기침을 몇 번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물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싸맸고요.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본인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다 아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이때 제가 실감했었네요. 친정엄마의 암진단, 그것이 뭔가 제 내면을 건드려 놓은 것 같긴 했습니다. 갑자기 절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고 따라서 저도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반응만 보이고 싶어졌고 제 안에서 기대라는 것을 내려놨더니 남편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서 자연스레 태도가 달라졌던 듯 싶어요. 설마 하니 자기 장모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자기 와이프에게 괜찮냐고 위로 한마디 건네줄 줄 모르는 사람이기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왔던 것도 한몫을 했고요. 저는 왜 그렇게 남편을 향해 감정적인 기대를 못 버렸었는지 오히려 돌아보니까 의문이었네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자면 그때 저는 돈을 안 벌고 집에서 아이나 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남편의 지원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눈치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초라했으며 남편의 변심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것으로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어요. 이런 복잡한 것들로 머릿속이 터져나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죠. 야, 사부인 가슴에 암덩어리 있다면서 유방암 걸렸다고 검사 결과에 나왔다며. 넌 왜 나한테 바로 알려준다고 말을 해놓고서 여태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니? 아, 제가 하도 경황이 없어서요. 내일이 주말이니까 어차피 찾아뵙는 김에 말씀 잘 드려볼 요량이었는데 먼저 아시게 돼서 제가 민망하고 죄송하네요. 오빠를 통해서 들으셨군요. 내가 그럼 달리 누구를 통해서 듣겠니? 사부인이 나한테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나 유방암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겠니 그럼? 넌 왜 당연한 걸 구태여 짚고 그래? 아,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런 말을 뱉더군요. 스스로가 너무 웃긴 것 같아서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어버릴 뻔했네요. 그랬다면 시어머니께 꼬투리 잡혀서 이야기가 길어졌을 테지요. 하지만 용케 웃음을 참아서 전화를 금방 끊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타협과 해탈을 거친 상태였기에 주말이 되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무덤덤하게 행동했어요. 원래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새벽까지 유럽에서 하는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본답시고 안 자고서 그거 들여다보더니 해가 중천에 뜨도록 침대에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는 수밖에 없었죠. 가보니까 시부모님, 시누이에다가 시이모님까지 해서 느지막하게 점심 식사를 가진 모양이었어요. 이제 막 식탁에서 다들 일어나던 중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얼른 품에 안으시더니 베란다에 새로 들여놓은 꽃화분 보여주시겠다면서 그리로 가셨습니다. 저에겐 가타부타 별 말씀을 안 하신 시아버지 때문에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약간 멋쩍어진 모양새가 되어 안으로 발을 들였네요. 그때 부엌 쪽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셨어요. 아, 네 어머님. 오빠는 새벽까지 축구 보느라고 피곤하다 그래서 아직 못 일어났고요. 그래서 같이 못 왔어요. 내 아들 일어나서 바로 먹을 거리는 챙겨놓고 나온 거지? 설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온 건 아니지? 오빠가 두유랑 빵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바로 먹을 수 있게 식탁 위에다 준비 다 해놓고 왔어요. 에휴, 꼴랑 그거 가지고 되겠냐. 맨날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피 같은 돈 벌어와주는 귀한 몸인데 너 너무 대접이 소홀한 거 아니야? 두유하고 빵? 아니, 내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지 이따 내가 확인할 테니까 안심하고 있지 마. 그리고 부엌 들어섰으면 상황 파악 다 했을 텐데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얼른 가서 설거지부터 해. 어느새 시이모님께서는 아이를 보러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계셨고 시누이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싱크대 앞에서 휙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난 그릇들을 싱크대로 전부 옮겨놨으면 이왕 거기까지 한 김에 설거지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그런 생각으로 시누이를 쳐다봤는데 되려 새침한 눈매로 저를 째려보며 스쳐 지나가더군요. 거실 소파에 팔자 좋게 턱하니 앉아서는 텔레비전 켜는 모습에 저는 한숨 쉬며 고무장갑을 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김치냉장고 아래를 뒤적거리시며 과일을 찾으시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왜 친정엄마 이야기를 먼저 안 꺼내시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내셨나 봐요. 사과를 꺼내 들고 싱크대 제 옆쪽으로 오신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땅 꺼지겠다, 땅 꺼지겠어. 야, 넌 젊은 애가 뭐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야 된다니? 어? 아, 여자가 이렇게 생기가 없어서야 어디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너 내 아들 앞에서도 늘상 이렇게 한숨 쉬어야 되지? 내 아들이 얼마나 집에서 눈치가 보일고 밖에선 죽어랍시고 힘들게 돈 벌어서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고자 하는데 집에서도 편히 못 있으니 내 아들처럼 희생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경우가 세상 또 있을까 싶어서 가슴이 막 미어지려고 하네. 어머님, 저는 이미 가슴이 미어진 상태예요. 저희 친정엄마요. 어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암 진단 받으셨잖아요. 위험한 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초기도 아닌 2기시고요. 앞으로 기나긴 치료 과정 거치실 텐데
전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혀오고 가슴도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너 지금 힘들다고 그거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거야? 아이고야, 내 아들 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네가 그렇게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힘들다는 소리만 할 줄 알고 위로해달라면서 울고 공감해달라면서 떼를 쓰고 아주 그냥 정신 상태만 보면 애 새끼가 따로 없다고 하던데 돈도 한 푼 안 벌어오고 집에서 판판히 노는 주제에 입만 더럽게 살아가지고서는 내 아들한테 별의별 투정을 다 하면서 살더만. 이젠 자기 엄마 아파서 자기도 힘들다며 우는 소리를 CM이 나한테까지 하는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은 뭘까 하는 상념이 스쳐서 헛웃음을 뱉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옆에서 더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설거지 마무리를 하면서 남편 앞에서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제 가슴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계신 현 상황에서 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뜨겁게 요동치는 것에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저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들이었지만 그 성격들은 달랐다는 것이겠죠. 제가 고무장갑을 벗고 싱크대 구석에 놓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한 짝 집어드시고는 곧장 제 머리를 후려치셨어요. 야, 이거사, 자기 엄마가 가슴에 암덩어리 달고 있으면 그걸 죄스럽게 부끄럽게 여겨야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속이 울렁거리느니 하는 뭐 그딴 말을 시어미 앞에서 하고 있어. 죄스럽고 부끄럽게라고요? 유방암 걸리신 거 친정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거 가족력일 확률이 크다고요.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지 죄스럽고 부끄러울 일은 절대 아닌데요? 저는 어머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벌어진 썰전을 감지한 시아버지와 시이모님이 베란다 쪽에서 기웃거리며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의 소음은 어느새 들려오고 있지 않았죠. 시누이가 부엌의 소란을 감지하고 텔레비전을 껐거나 볼륨을 낮춰놓은 것이었는데요. 모두가 이쪽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얘가 갑자기 눈매 사납게 만들면서 따박따박 대꾸를 다 하네? 너 뭐 잘못 먹었니? 혹시 암에 걸린 게 네 엄마가 아니라 넌 거 아니야?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는. 이왕지사 암에 걸린 거라면 돈 좀 나오는 그런 고액암에 걸릴 것이지 하등 쓸모없게 유방에다가 암이 걸려서는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래? 그거는 보험금도 얼마 안 나올 거고 그럼 내 그만큼 내 아들의 등골이 휠 텐데 네 엄마는 가슴에 암이 있고 내 아들은 아무래도 등허리에 암이 있는 것 같구나. 바로 너라는 암덩어리가. 에잉. 그때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과장스럽게 혀를 차고 있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번쩍 들어서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쳐버렸습니다. 분노가 고스란히 담은 일격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대의 충격으로도 비틀거리시다가 중심을 잃고 아예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저에게 맞으신 뺨을 부여잡으신 채로 저를 천천히 올려다보시는 눈빛에서 경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고요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그때의 제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었네요. 시누이가 충격받은 얼굴로 냉큼 달려오더라고요. 미쳤어? 감히 누굴 때리는 거야?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누구 보고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 쓸모없는 입 당장 다물어. 그 입을 내가 위아래로 찢어놓기 전에.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분히 누르며 중얼거렸고 제 기세에 깜짝 놀란 시누이는 그대로 어버버거리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이모님은 제가 그때 눈치로 살펴보건대 저의 만행에 경악을 하시면서도 그 이전에 시어머니께서 정도를 지나친 신뢰를 범하신 것이라는 판단을 같이 하신 듯했어요.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며 안절부절하시는 기색이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호구같이 늘 얌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압도돼서 두 분 다 어쩔 줄을 모르시는 측면이 물론 가장 강했지요. 뺨을 부여잡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너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며느리가 시애미의 뺨을 쳐? 이 천인 공노할 것 같으니라고
못 배워먹은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이거사. 네 엄마 암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세상 떠나는 거 보고 싶어서 환장한 모양이구나. 내 아들한테 절대 거기다가 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버렸으니 너 이제 큰일 났구나. 나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을래? 용서라뇨? 그건 제가 어머님께 해드릴까 말까 고민해야 하는 거고요. 어머님께서 고려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뭔가 대단히 이 상황을 곡해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 제 친정엄마를 두고 네 엄마라고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어머님을 정말이지 못 배워먹으신 분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셨다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 제가 친히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언사는 삼가도록 하세요. 정말 무식하다 못해서 천박해 보여요. 뭐라고? 너 이게 진짜로 이 맹랑하고 싸가지 없는 것이 지 CM이 잡아먹으려고 너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제가 왜 어머님을 잡아먹어요?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요. 오빠가 제 친정엄마 치료비 안 대준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상황 받아들이고 이혼할게요. 이혼? 내 아들이 아니라 왜 네가 먼저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야. 게다가 애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너 그렇게 쉽게 이혼을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 네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혼이란 커다란 흠이자 오점이야. 넌 네가 낳은 아이에게 이혼 가정의 아이라는 칭호를 달아주고 싶든? 글쎄요. 등신, 마마보이, 남자답지 못한 놈의 아이라는 칭호보단 낫지 않을까요? 사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돈이나 운운에 대면서 자기 아들에게 장모 치료비 대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말 듣고서 정말로 자기 장모 치료비 대주지 않는 사람 딱 봐도 이상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 싫은 족속들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가 만약에 어머님 말씀 듣고 제 친정엄마 치료비 안 대주겠다고 한다면 전 더 이상 오빠를 남편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남편인가요? 생판 남이라고 해도 그것보단 살가울 것 같은데요. 어머님 생각은 저와 무척 다르신가 봐요? 저의 촌철살인 앞에서 시어머니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버렸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신 채로 저를 쏘아보시는 게 전부였죠. 그때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곧장 부엌 의자에 걸어둔 제 겉옷을 챙겼고 시아버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드렸죠. 이혼하면 웬만한 경우엔 친모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아시죠? 돈을 버는 쪽이 친부 쪽이라도 법원은 친모 손을 들어준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친정엄마의 암 진단이라는 게 청천벽력에도 오빠가 너무 태연하기 짝이 없어 보여서 왠지 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저는 아이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시이모님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하시더군요. 제 아이에게 두 분은 아주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손주를 보시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이었고 시이모님께서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분위기가 좋다고 여기시는 분이라서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이에게 별로 극진하지 않은 것과 비교가 됐죠. 저는 제가 이혼을 하고 나면 제 아이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후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히신 시아버지와 시이모님을 쳐다보다가 뒤편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아, 맞다, 어머님. 맞으신 거 진단서 끊으시고 치료비 청구하세요. 제가 그 돈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돈의 출처는 어머님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답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전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어쩌고 계신지 염려가 돼서 여기 더 있을 수가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시댁을 나서는 길, 제 뒤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시아버지의 커다란 한숨 같은 게 따라왔지만 묵묵하게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는 점에 의외로 후회가 들지 않아서 스스로 참 놀라웠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진작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이런 걸 가정해보자면 한도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진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 주말 하루를 친정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시자 생각이 많아지신 친정엄마는 오래도록 연락두절로 지냈던 지인분들에게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을 돌리셨다고 해요. 친정엄마와 옛날에 함께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던 오랜 친구분이 제 친정에 찾아오신 참이었고,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근교 나들이를 나가서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그날따라 야외에서 단 한 번을 칭얼거리거나 보채지 않고 얼마나 얌전하게 잘 있어줬는지 몰라요. 모든 게 완벽했던 외출을 마무리한 후에 저는 아주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귀가를 했어요. 남편이 하도 전화를 하길래 나중에 이미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왜 하루 종일 연락을 안 받아? 대체 뭐 한다고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너 우리 집에서 그런 소동 벌여놓고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면 그럼 난 뭐 어쩌라는 거야? 답답하게 그저 기다리라는 거야? 애 자는 거 안 보여? 오빠,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오빠는 하나이의 아빠라는 점부터 제대로 자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목소리 낮춰. 애 깨면 오빠가 달래서 재울 것도 아니잖아. 남편이 발까지 동동 구르며 저에게 따져 물었으나 저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되려 남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에 남편은 또 한 번 놀랐다는 표정이 돼서 몹시 당황하더군요. 방으로 가서 아이를 고이 눕혀놓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부부간의 대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남편이 그 사이 맥주 2캔하고 과자 한 봉지를 부엌 식탁에 준비해놨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먼저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불만이라서 나한테 구는 모습도 갑자기 확 바꾸고, 나름 말 잘 듣고 그럴싸하게 착한 며느리였는데 돌변해서는 난데없이 시어머니 뺨 때리는 정신 나간 며느리가 된 이유가 난 지금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오빠는 그걸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정답을 찾기 싫어서 그것마저도 나한테 전가하는 거야? 내가 오빠를 다 알진 못하지만 잘 모르고 있지도 않거든? 내가 보니까 지금 오빠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짐작을 다 맞췄음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 시침이 떼는 것 같아. 내 말 틀려? 너 최근에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 너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딱딱 정리해서 하는 여자였어?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단지 우리 엄마가 암 진단 받고 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며 지냈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억압받고 나 스스로 낮추며 살고 이런 것들 굳이 살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 듯 싶어. 오빠한텐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서 무척 실망을 했어. 이건 오빠도 짐작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인정할게.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들었을 때 내가 반응을 너무 인정머리 없게 했고 너 기분이나 감정 고려해주지 못했어. 내가 제대로 위로를 건넬 줄도 모르는 놈이라서 너무 서툴렀다.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해.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겐 문제가 있잖아. 오빠, 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려고 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오빠하고 이혼할 생각이거든? 암 치료비? 그거 어떻게든 내가 벌든지 빌리든지 해서 해결하면 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난 이걸로 책잡혀서 오빠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빌빌거리고 싶은 마음 없어. 이거 가지고 돈 운운해 가면서 으스대는 종자들하고 더 이상 어울리고 싶은 생각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줘. 오빤 내가 본인한테 빌빌거리면서 눈치 보고 늘 서열이 아래로 있고 자기 뜻대로 다 해주고 시댁 식구들한테 봉사하듯 비위 맞추고 살고 이러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속이 뒤틀리다가도 내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면 나한테 믿을 구석 생기는 거니까 그건 또 싫고 이런 거잖아. 내 말에 틀린 거 있으면 반박하면 되는데 대신 양심을 걸고 진심으로 반박해. 가식은 떨지 마. 그럴 단계 지났어. 우리 엄마 암 진단 앞에서 오빠가 그따위 태도 보였을 때부터 어줍지 않게 굴 수 있는 단계 지나온 거야. 알지? 저는 조곤조곤히 그러나 정확하게 제 의지와 생각이 들어간 말을 늘어놨고 주량이 센 남편은 고작 맥주 한 캔에도 목덜미가 붉어졌습니다. 스스로 쪽팔리고 민망하고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말을 꺼내려는 듯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거렸던 남편은 끝내 고작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인 게 다였습니다. 차마 할 말도 없었겠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진짜 못나고 찌질한 놈이었다. 사내대장부답지 못했다는 거 나 스스로도 이제 잘 알았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내가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 보이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난 너랑 헤어지면 정말 끝이야, 끝! 제가 아닌 남편 쪽에서 이토록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당황함을 느끼는 사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났을 때도 안 울었던 정말 눈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울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금세 마음이 나약해지고 누그러지는 저 스스로를 느끼며 저는 참 별 수 없이 무르고 나약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네요. 그날 남편하고는 별다른 대화를 추가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봤더니 웬일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시댁으로 시간 있으면 와달라는 요청이었고 한 번도 시아버지로부터 따로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지라 지체하지 않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평일 낮인데도 시누이가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물론 함께 계셨는데 안색이 왠지 흐릿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고생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떨떠름하게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짧게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움찔거리더군요. 아, 그것으로 시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이며 저 두 사람을 들들 볶아놓으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외라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간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옳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나 반성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건 진심이니까 내 사과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용은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누이가 전에 없이 잔뜩 풀이 죽은 기색으로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하는 것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숨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본의 아니게 너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든 점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하마. 지난날에 분명히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구나. 앞으로 너에게 막말도 하지 않고 부려먹지도 않고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너를 대해보마. 어머님, 그거 정말이세요? 앞으로 저에게 정말로 그렇게 잘 대해주시겠다고요? 내가 그럼 지금 이 분위기에서 거짓말을 하겠니? 그간 내가 심하게 굴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 나도 인정을 하니까 너에게 사과하고 앞으론 태도를 고쳐보마. 도살장에 끌려온 소도 저런 기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시어머니께서 일순간 착잡하게 한숨을 내쉬시니 그 찰나에서 순도 높은 측은함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시아버지의 교통정리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세를 꺾고 항복선언을 하게 된 것이긴 하겠지만 시어머니의 잠깐 스쳐간 표정에서 저는 기묘하게도 어떤 회한 같은 것이 읽혔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사과를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절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를 계속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셨을 거라는 확실한 짐작이 들었지만 웃음으로 그냥 흩어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지내왔던 모습이 있었기에 단박에 고부관계가 바뀌진 않았고요. 어색하게 대면대면한 나날들이 이어졌을 뿐이에요. 시아버지와 시이모님이 강경한 이혼 반대파라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더욱 잘해주기 시작했다는 게 쓴웃음이 나는 지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실 길 없는 친정엄마는 걱정거리 않지 않으신 채로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항암제도 거뜬하게 잘 맞으셨어요. 기나긴 암과의 싸움, 중간에는 수술도 피할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설명까지 다 들어놓은 터라서 굳센 각오까지 다져놓은 이후였기 때문에 친정엄마나 저나 씩씩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에게 치중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자연스레 시부모님이 종종 봐주실 때가 많아졌어요. 시이모님도 가세를 해주셨기 때문에 육아는 걱정이 없었네요. 남편은 알아서 집안일 척척하고 혼자 밥도 잘 차려 먹었고요. 이런 변화들을 몸소 느끼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항암제를 맞으시던 날에 병원으로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와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었고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기에 깜짝 놀랐네요. 사부인,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 식사는 잘 하신다고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유, 직접 이렇게 뵈니까 전보다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럼요. 괜찮고 거뜬합니다. 아유,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 몰라서 놀랍고 반갑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해요.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아유, 뭐 이런 걸로 힘을 얻으세요. 당연히 제 며느리 모친이시고 제 손주 외할머니 되시는 제 사부인이신데 제가 당연히 와보는 게 맞지요. 시어머니 특유의 너스레가 이렇게 달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이런 변화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환영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시어머니께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진 시어머니께 제가 진심으로 대해드린 적은 없었던 듯 싶은데요. 가식이나 강박, 압박, 의무 이런 것들이 아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조금씩 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부관계가 형성됐어요. 설마 아니 제가 시어머니와 불편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사력을 다해 치료 과정을 버텨내셨고 마침내 암을 떨쳐내고 홀가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그 곁에는 저도 있었고 제 남편도 있었고 제 시댁 식구들도 있었고 그 사이 훌쩍 자라버린 제 아이도 있었죠. 친정엄마는 암 진단 받으시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의 가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리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죠. 인생 살면서 진정한 가치는 마음을 나눌 존재가 몇이나 있는가라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 너도 부디 그런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 그럴게요. 나도 최근 1년 사이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10번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건 돌다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같더라고요. 시작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듯 싶어요.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저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영역을 존중해주고 육아는 늘 함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서 지내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이 사람과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겠죠? 미래에서 제 곁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길 바라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분들께도 행복이 잔뜩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